KF-21이 드디어 전장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42개월 동안 1600회가 넘는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끝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항공 개발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전례 없는 성과였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시제기 단계는 가장 위험한 구간이며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일정을 뒤흔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 구간을 완벽에 가깝게 통과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한국 방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카이는 올해 상반기에 KF-21 체계 개발을 종료하고 하반기부터 양산기에 돌입합니다. 한국 공군은 올해 20대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해 모후 기종을 완전히 대체할 계획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날짜가 찍힌 로드맵이 현실로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공개되자마자 해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시선이 연달아 KF-21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그동안 스웨덴의 그리펜 EF를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최근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필리핀의 고민은 단순히 당장 어떤 전투기를 들여오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운용할 기체가 얼마나 성장 여력이 있느냐였습니다. 여기서 KF-21이 압도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KF-21은 처음 설계 단계부터 내부 무장창 탑재가 가능한 구조 확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기체입니다. 내부 무장창은 스텔스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고 이 기능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기준점으로 여겨집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동일 예산으로 미래 확장성이 훨씬 큰 기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내부 판단은 점점 KF-21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쿠웨이트로부터 F-18 계열의 기체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밀리고 공급이 불투명해지자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을 운용하며 한국식 조종석 인터페이스와 비행 특성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경험이 KF-21 도입 논의를 빠르게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종사 전환 훈련 비용 절감, 정비 접근성 향상, 장기적인 성능 개선까지 고려하면 KF-21은 단순한 신규 전투기가 아니라 말레이시아 공군의 체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전략적 선택지가 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이 움직이는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KF-21이 지금의 형태로 끝나는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설계 초기에 내부 무장창 여유 공간을 크게 남겨두었다는 사실은 세계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기체가 이미 고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KF-21은 현재 기준에서는 준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내부 구조 확장만으로도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기체들은 개발이 끝난 뒤 그 틀 안에서 개선이 이뤄지지만 KF-21은 처음부터 성장 여지를 설계 안에 묻어두고 출발한 기체입니다. 이것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한국 방산이 이 흐름을 예상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FA-50을 성공적으로 수출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 조종석 시스템과 비행 운용 개념을 체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한번 이 생태계에 들어오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교육 체계, 정비 체계, 향후 성능 개량까지 전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라 KF-21로 이어지는 길목을 미리 닦아놓은 효과를 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로 마음을 돌리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KF-21 전력화가 가까워질수록 이 전투기가 단순한 항공기 하나가 아니라 아시아 전력 지형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국산 전투기는 이제 주변국의 선택지를 바꾸고 군사균형을 재편하며 방산시장 전체의 판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KF-21의 이름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이 기체가 만들어낼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두 국가는 지금 국가 안보 전략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의 한가운데에 KF-21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을 보겠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그동안 전투기 전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종을 검토해왔습니다. 특히 스웨덴의 그리펜 EF는 가성비가 좋고 작전 유지비가 낮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필리핀 내부 평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전장 환경의 변화입니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단순히 공대공 방어용 기체가 아니라 스텔스 기반의 깊은 타격 능력, 장기적인 확장성, 동맹국과의 공동 운용성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때 필리핀이 발견한 것은 그리펜 EF에는 없는 구조적 확장성, 즉 미래 전투 환경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KF-21이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KF-21은 처음부터 스텔스로 진화 가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됐고 내부 무장창 탑재를 위한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이건 단순 성능 비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을 책임질 기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필리핀이 이미 한국과 굳건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FA-50을 도입하고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한국산 항공기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조종석 인터페이스, 무장 통합 방식, 정비 체계, 부품 지원망까지 이미 한국 시스템에 적응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선택지가 됩니다. 전환 훈련 기간 단축은 물론 유지비 절감까지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군사협력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갑자기 KF-21에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기존 생태계가 이미 길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공군 전력 현대화를 추진했지만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쿠웨이트로부터 도입하려던 F-18 계열 전투기 역시 일정 불확실성으로 사실상 무산됐고 대한 탐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부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FA-50을 도입하면서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조종사들은 한국식 조종석 시스템이 직관적이고 전환훈련 부담이 적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험 하나가 KF-21 도입 논의를 빠르게 현실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시아가 국가 예산과 정비 체계를 고려했을 때 KF-21은 가장 실질적인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KF-21은 유지 비용이 서방권 5세대 전투기 대비 크게 낮고 정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국이 이미 FA-50 프로그램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확고한 정비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점도 말레이시아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구축된 정비 기반은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장기 운용 안정성이라는 강력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내부에서는 또 다른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한국이 앞으로 KF-21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파생형 개발에 전자전기, 적극적이라는 장거리 점입니다. 타격기, 스텔스 강화형 등 확장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말레이시아에게 전략적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지금 한번 도입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은 국가전력 현대화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지역이지만 KF-21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기술력 그 자체보다도 한국이 구축해온 신뢰성과 연속성입니다. 전투기를 판매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정비, 기술 이전, 장기 업그레이드까지 연결되는 완성형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바로 이 생태계를 이미 경험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는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력의 토대라고 평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나라의 공통된 전략적 고민에는 하나의 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전력 구조를 구축하느냐가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현실적이고 확장 가능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움직임은 아시아 전력 지형 변화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이 흐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상징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상징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누구보다 KF21의 성과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핵심 기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전략적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왜 이런 모순된 상황에 놓였는지 이해하려면 이 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행보를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담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부터 분담금 납입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장기간 미납이 이어지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신뢰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인도네시아가 사업에 끝까지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개발 일정과 기술 이전 협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요구 수준을 계속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담금을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한국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를 단자형이 아니라 복자형으로 인도해달라는 요구까지 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생산권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국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 요구들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업 기여도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감수해야 할 기술 유출 위험, 생산 기반 이동에 따른 전략적 부담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최근 터키의 칸 전투기를 관심 기종으로 올려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칸 전투기는 아직 안정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터키의 항공기 개발 경험도 제한적입니다. 이런 기체와 KF21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가 공동개발 파트너로서의 인도네시아의 태도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 또한 한국이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KF21에는 미국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제3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수령하게 될 경우 북한이나 중국, 터키 등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실제 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런 복잡한 외교 구조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은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전략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KF21을 통해 군사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동남아시아 생산권 확보, 복자형 우선 인도 등의 요구가 미래 협상 전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 전략은 인도네시아 스스로를 사업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미 분담금을 대폭 낮춰준 상황에서 추가 요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가 애매한 선택을 반복하는 사이에 다른 국가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폴란드와 UAE는 최고위급 군 관계자들이 직접 시제기에 탑승하며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비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더더욱 불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끝까지 사업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분담금 감액, 협의 연장, 정치적 배려까지 모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반복될수록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더 모호해졌고 결국 KF21 사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는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의미가 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인도네시아에게 결정적 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확실히 잡아 KF21의 미래 성장에 동반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된 주저와 요구 속에서 기회를 잃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KF21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투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단순한 사업 참여 여부가 아니라 스스로의 군사 미래를 결정짓는 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세계는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뒤처지는 것은 오직 인도네시아 자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UAE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한 판단이며 전략적 결단입니다.
특히 UAE가 미국의 F-35 도입을 사실상 접고 난 뒤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국산 전투기 하나가 어떻게 세계 최상위급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UAE 사례는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사건의 시작은 조용했지만 파급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UAE 공군과 방공사령관이 KF-21 시제기 탑승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단계에서 벌어졌습니다. UAE 국방부 차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KF-21 시제기에 올라탄 것입니다. 개발 중인 외국 전투기에 타국의 고위급 군 지도부가 연달아 탑승하는 사례는 사실상 전례가 없습니다. 이것은 KF-21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넘어서 실전 운용 가능성, 신뢰성, 안전성까지 고위급이 직접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행동에는 UAE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KF-21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 의지를 형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미국의 F-35 프로그램에서 느낀 제약과 불만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UAE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운용 독립성을 추구해온 국가입니다. 그런데 F-35는 그 모든 자율성의 발목을 잡는 무기였습니다. F-35는 막강한 성능을 가졌지만 동시에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인 체계이기도 합니다. 정비 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비행 기록, 무장 운용 범위 등 모든 것이 미군 시스템과 묶여 있습니다. 구매국이 전투기를 들여와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구조는 많은 국가들에게 큰 불만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UAE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에 따라 전투기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사는 무기를 왜 미국이 제한하느냐는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제 정세가 더해지면서 UAE의 불만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정책 기조 변화,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균형 문제 등 복합적 요소가 F-35와 UAE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결국 UAE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F-35는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KF-21이 떠오른 것입니다. KF-21은 F-35와 비교해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가진 기체는 아니지만 대신 UAE가 필요로 했던 핵심 요소를 거의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먼저 자율성입니다. KF-21은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체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법규나 정치적 조건에 따라 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UAE 입장에서 이는 매우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유지비입니다. KF-21은 F-35에 비해 도입 가격이 절반 수준이며 시간당 운용 비용 또한 훨씬 낮습니다. 고온 환경과 먼지 많은 중동 지역에서 정비성이 뛰어난 기체는 절대적인 작전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KF-21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는 투명성과 확장성입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이나 공동 생산 협력에도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UAE가 요구하는 수준의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F-35는 닫힌 체계였지만 KF-21은 열린 체계라는 평가입니다. UAE가 보여준 행동은 의도적으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합니다. 고위급 군 지도부가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하는 장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만약 시험 비행 중 사고라도 발생하면 이는 군사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탑승을 강행했다는 것은 KF-21의 안전성과 개발 수준을 UAE가 얼마나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고위급의 결정은 결코 가벼운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구매 결정을 향한 매우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이 움직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UAE가 F-35 대신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관영 매체는 즉각적으로 KF-21을 평가절하하는 논조를 내놓았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 외국산 부품이 많다. J-20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중국의 속내를 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KF-21이 중동에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이는 중국의 전략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KF-21의 확산을 견제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을 실제로 평가하는 국가는 중국이 아닙니다. 구매를 검토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KF-21을 새로운 옵션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대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UAE와의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는 앞으로 중동 전체 전력 지형을 바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F-35가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KF-21이 그 자리를 정면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이 만들어낸 진정한 변화이며 세계는 이 변화를 매우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진짜 무서운 지점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KF-21EX는 기존 KF-21의 성능을 단순히 상향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핵심은 내부 무장창입니다. 전 세계에서 스텔스 상태로 2000파운드급 GBU-31 벙커버스터를 내부에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사실상 F-35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KF-21EX가 바로 이 영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의 크기는 전투기의 미래 확장 능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텔스 성능, 무장 운용 범위, 항공역학 구조가 모두 이 공간과 직결됩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개발 이후에 내부 무장창 크기를 크게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구조 전체가 다시 설계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유독 넓은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국제 전문가들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KF-21EX가 내부 무장창에 GBU-31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능이 현실화된다면 KF-21은 기존 제공 전투기와 완전히 다른 임무 영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의 핵심 지휘 시설, 지하 벙커, 중요 방공 시스템을 스텔스 상태로 타격하는 임무는 그동안 오직 F-35가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영역이었습니다. KF-21EX는 이 장벽을 넘어서는 최초의 비미국 전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F-21을 보겠습니다.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 만들어진 전투기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 크기는 공대공 전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파운드급 폭탄을 넣을 수 없습니다. F-15나 F-16 같은 비스텔스 전투기는 외부에 무장을 달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벙커버스터를 들고 방공망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스텔스가 없다는 사실이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적 방공망 중심부에 비스텔스 기체가 진입하는 것은 자살에 가까운 행동입니다. 이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 벙커버스터를 넣을 수 있는 능력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전투기의 임무 영역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KF-21EX가 바로 이 수준의 작전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초기부터 내부 구조를 넓게 확보해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해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플랫폼을 단순히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확장을 위한 기반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KF-21EX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이 전투기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는 속도입니다. 첫 비행 성공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F-35의 작전 영역을 위협할 수 있는 확장형 모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적 스텔스 플랫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스텔스 내부 타격 능력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주변국의 핵시설, 지하 지휘소, 방공망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UAE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이런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정적 판단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중동 국가들은 이미 GBU-31급 내부 탑재 능력이 있는 F-35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정치적 제약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KF-21EX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KF-21EX가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세계 각국의 전투기 도입 전략 자체가 다시 짜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공하는 플랫폼이 전술적 선택지를 독점했지만 한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독점 구도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KF-21EX는 바로 그 균열을 결정적으로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KF-21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입하면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이 아니라 스텔스 타격 플랫폼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KF-21EX의 미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 전투기가 국제 전략 체계에서 차지할 위치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현실화되는 순간 KF-21은 세계 공군 전력의 판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입니다. K방산의 상승 곡선은 단순한 성장세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판을 여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KF-21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는 동안 지상전력과 방공전력 또한 동시에 거대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전차, 방공체계, 자주포, 전투기 등 한국이 보유한 모든 무기체계는 지금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의 흐름은 단순히 개별 무기의 수출 증가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방산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K2 전차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이미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모로코가 최대 400대 규모의 K2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 방산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모로코는 미국 A1A1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면서도 러시아제 T-72, 중국 VT-4 등 다양한 전차를 혼합해 운용해왔습니다. 이런 혼합 운용 체계는 국가 방어 전략에 비효율을 가져왔고 안정적인 전력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K2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K2는 단순한 차세대 전차가 아니라 높은 기동력, 자동화된 전장치계,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적 운용 성능을 갖춘 완성형 플랫폼입니다. 특히 사막 지역의 극한 기온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KEM 파생형은 모로코의 지리적 조건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모로코는 이 전차 도입을 계기로 노후 전력의 현대화를 단번에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로코의 관심은 전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공망 구축, 해양 전력 강화, 장거리 포병 전력까지 한국산 체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천공 중거리 방공 체계, K9 자주포, 잠수함 KSSAI 등 주요 무기 체계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은 모로코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종합 전력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은 한국 방산이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첫 교두보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K방산 기업들의 실적 또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방공 분야의 주요 업체들은 이미 전례 없는 매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FA50과 KF21이 이끄는 항공 전력 수출,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이끄는 지상 전력 수출, 천공과 LM 방공체계가 이끄는 방공 전력 수출은 각각의 시장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방산 강국으로 부상한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계약, 정비, 교육, 현지화까지 포함한 전 분야의 신뢰 체계를 만들어낸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장 흐름 속에서도 놓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 비리 의혹과 조달 시스템 관련 수사입니다. 최근 검찰이 방사청 일부 직원들의 정보 유출과 금품 수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내부 비리가 아니라 이 수사가 해외 수출 협상에 미칠 영향입니다. 구매국들은 무기를 선택할 때 성능뿐 아니라 공급국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조달 시스템 신뢰도는 곧 국가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그동안 국내 조달의 투명성과 기술 검증을 해외 영업의 주요 장점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비리 의혹이 장기화되면 해외 시장에서 추가 설명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지고 이는 계약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성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못지않게 제도적 신뢰 유지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이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주된 계약량만 해도 수년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장하고 있고 신규 사업 제안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면 항공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것입니다. KF21EX까지 현실화되는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스텔스 타격 플랫폼 보유국이 됩니다. 결국 K방산의 현재는 단순한 산업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군사 질서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중동의 재편, 동남아시아의 전력 균형 변화, 유럽의 방어력 재구축, 아프리카 신흥시장의 현대화까지 이 모든 흐름 속에 한국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KF21은 이 변화의 상징적 시작점이며 앞으로의 확장성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 방산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